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애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정호성 비서관하고 최서원이 공유하던 메일, 즉 공용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다는 그 문건들이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47건이 어떻고 180몇 건이 어떻고 200건이 어떻고 하는 그 숫자만 들었지 과연 어떤 메일을 어떤 내용의 문건을 주고받았는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 정호성 비서관하고 최서원이 공용으로 사용한 메일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great81819@gmail.com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gc6789@gmail.com 그 두 개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사용한 그 메일인데 이 그레이트 박 GC 아마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메일은 공용 메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는 사람 그건 누구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정호성, 최서원, 이춘상, 이재만, 김한수, 김희종 요 사람들, 그러니까 김한수는 대선캠프의 SNS 팀장이고 김희종은 대선캠프의 홍보팀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만 비서관 부인도 이 공용메일 들어가서 본인 의견 탁 올리고 그런 것도 다 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자, 김수현 판사가 태블릿 PC 사용자를 최서원이라 단정을 하면서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가 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수 진술, 정호성 진술, 최서원 진술입니다. 자, 정호성 진술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 사용자가 누군지 하는 부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김수현 판사가 슬그머니 이거 껴안았습니다. 정호성 진술을. 그 내용이 뭐냐? 지난 시간에 대충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호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인사 관련 문건, 연설문, 말씀 자료 등을 최서원과 공유하던 메일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이게 판결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정호성의 진술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최서원과 공유하던 이 공용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인사 관련 문건이든 연설문이든 말씀 자료 그런 것들을 최서원에게, 그러니까 정호성은 이 공용 메일을 통해서 최서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그 문건들을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말은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용 그게 아니고 이메일 열어볼 수 있는 사람. 공용 메일이고, 그리고 이 공용 메일은 소위 말해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태블릿 PC에서도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거기다 지메일 계정을 깔아놓으면은 그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대상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누가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호성하고 최서원만 조사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들었을 때는 정호성 씨가 최서원 씨한테 별도로 이걸 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열어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이게 또 속인 거잖아요, 저희들을. 검찰도 수사를 그렇게 했고 언론도 검찰 수사를 그대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언론이고 진짜 정호성하고 최소한 둘이서만 은밀하게 진짜 극도의 보안 사항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전에도 뭐 그레이트 팍 이렇게 지메일로 주고받았다 해도 사실 그거 잘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열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최소희 씨한테 갔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건 제가 거잖아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상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호성 진술에 딱 보면 그거 아닙니까? 별지 일람표 4 이러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별지에 있는 범죄 일람표 4. 자, 그게 뭘까요? 이게 대통령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제일 뒤에는 범죄 일람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가 뭐냐? 소위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종의 도표입니다. 도표 아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일람표 이름 뭐냐? 사가 있다니까 이름 뭐냐? 이름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한 기업체 이름하고 출연금 액수 그 기록한 게 범죄 일람표 1입니다. 범죄 일람표 2는 뭐냐? 케이스포 재단이에요. 똑같이 돈 된 기업 그리고 출연 액수 그거예요. 자, 범죄 일람표 3은 뭐냐?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하고 뭐 KT에서 광고를 줬다는 거. 그거 광고를 줬고 그때 금액이 얼마다? 그게 범죄 일람표 3이고 범죄 일람표 4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47건의 문건. 그게 범죄 일람표 4입니다. 1번부터 쫙 해가지고 47번까지 이게 붙여놓은 게 범죄 일람표 4입니다. 그러면 범죄 일람표 4에 이 첨부되어 있는 순번 1, 순번 35, 순번 38 그 기재문건은 어떤 것이냐? 그거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순번 1번 제목 그거예요.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제목. 자, 이 문건은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이 검찰 진술 조서를 제가 같이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이 문건은 2013년 1월 5일, 그러니까 아직 박근혜 정부 출범 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 시절이에요. 그때 정호성 비서관이 작성한 거예요. 이 문건은 소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에 보낼 특사단에 대한 선정 기준, 대상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순번 1번입니다. 그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아니 지금 요즘 문재인 정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아주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도 중국에 특사단 보냈는데 아니 그 내용이 극비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 러시아 특사는 누구, 중국 특사는 누구, 아니 그런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순번 35번은 뭐냐? 순번 35번은 뭐냐? 이건 그거예요. 제34회 국무회의 발씀 자료예요. 제34회 국무회의. 자, 그 문제자 날짜 2013년 8월 4일이에요.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뒤에요. 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격주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국무회의, 다음 주는 수석비서관회의, 또 그 다음에는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격주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자,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도 보십시오. 사안이 중요하다. 오늘 중요한 사안이 나온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생방송되고 바로 뉴스 시간에 다 알려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면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그 논의된 내용 그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다 브리핑 됩니다. 그럼 이게 기사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합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봤을 때 대통령이 오늘 한 말씀 하셨는데 별거 아니야. 예전에도 몇 번 했어. 그럼 그 기사 킬입니다. 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국무회의에 주재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다. 바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다 국민한테 알려질 내용이고 조금만 지나면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뭐냐? 청와대 출입 기사를 봤을 때 그 기사 안 되니까 안 알려지는 거예요. 자, 순번 38번. 순번 38번이 바로 이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연설문. 2014년 3월 2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 그 연설입니다. 자,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 PC, 문제의 태블릿 PC에 들어간 과정,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김희종 행정관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문건들 내용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적시 딱 되어 있는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정호성이 최수원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 사건 문건 3건, 아까 1, 35, 38 순번 3건의 문건, 그 문건을 정호성이 최수원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는 게 김수현 판사의 판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1월 15일, 그러니까 중국 특사단 파견 그 문건부터 제일 끝에 드레스덴 2014년 3월 28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뭐 김한수 주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재판부가 했는데,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김한수 주장은 뭡니까? 2012년 6월 22일 날 이춘상 보좌관의 부탁을 받아서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바로 이춘상 보좌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2012년 6월 22일 날. 그리고 그 이유는 난 모르겠다예요. 그러다가 어느 중국집 갔는데 최소은 씨가 소위 자기 핸드백에 하얀색 태블릿 PC를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병원에 이모란 여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데 태블릿 PC를 너가 만들어 줬다면서 전화를 통해서 그 말을 했다. 이게 김한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간이 딱 빕니다. 2012년 6월 20일, 개통한 6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요 기간이 비는 거예요. 김한수 주장대로 하면 최소리가 사용했다 한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기간이 비니까 김수현 판사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최소한이 사용했다 하고 판결을 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혜원 씨 때문입니다. 신혜원. 여러분들 그 이름 아시죠? 지난 씨도 이름 아시죠? 신혜원 씨. 김수현이 그거 무시할 줄 알 때는 그런 것도 하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 주장을 했으니까요. 계속 신혜원 씨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신혜원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SNS 그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 신혜원 씨가 지금 보도되는 거 가만히 보다가 저거 내가 쓴 건데 해가지고 2017년 10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온 국민들한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내가 2012년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한 뒤에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진욱 씨로부터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받았다. 그 후 이 태블릿 PC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다. 그리고 조진욱 씨는 이 태블릿 PC를 2012년 7월경 김한수 행정관에게서 받았다고 말했다. 자, 이거는 신혜원 씨 말 있고 조진욱이라는 사람도 다 등장하고, 김한수가 6월 20일 날 개통해가 이춘상을 통해서 최소한한테 줬다는 게 2012년 7월 달에 조진욱 비서한테 갔고, 조진욱 비서하고 신혜원 씨 같이 쓰다가, 그러다가 2012년 대선 끝날 무렵, 대선이 끝나고 12월 말에 신혜원 씨가 이 대선 캠프를 떠납니다. 그때 이걸 김희종 행정관한테 반납하고 나왔다 라고 신혜원 씨가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신혜원 씨 이 참 용기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태블릿 PC인지 이동 경로가 처음 밝혀지는 거예요.
김한수가 개통하고 조진호한테 넘어갔다가 신혜원 씨가 쓰다가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에게 반납된 겁니다. 이게 김한수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 신혜원 주장이 또 묵살을 못하니까 결국 그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 부분 그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을 안 썼다. 최소한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썼다. 김수현도 머리 많이 썼네요. 예, 얼마나 궁색한 그런 이유입니까? 자, 그건 그 정도로 적어두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비서관이 최수원한테 보냈다는 문건 모두 몇 건이고, 자, 그 내용이 과연 대외비냐 아니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그 검찰 조서에 나옵니다. 정호성 피고인이 제13회 신문조서, 그러니까 2016년 11월 19일 날 13번째로 검찰 신문조서를 받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는 유경필 검사입니다. 근데 기록을 쭉 보면은 이 유경필 검사 이분은 상당히 이 사실관계를 알려고 노력한 흔적이 제가 많이 보입니다. 유경필 검사가 이 정호성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 외장 하드,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사용한 데스크탑 컴퓨터 그 외장 하드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총 185건으로 확인되고 그 가운데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문건들은 총 47건으로 확인되는데 이 모든 걸 피의자가 최순실에게 준 것이 맞는가요?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호성은 자기가 이제 공룡벨 자기가 보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건이나 보내줬는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6년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JTBC가 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한 이틀 후에 최서원 씨의 거주지 미성빌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물론 그때 최서원 씨는 독일에 가 있는 상태였고, 가니까 이제 컴퓨터가 안에 있으니까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압수해가 외장 하드를 검찰이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외장 하드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185건의 이메일, 그레이트팍 1819, GC 6789, 그 메일로 들어온 게 185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쫙 추려보니까 비밀이고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47건만 이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걔가 범죄 일람표에 기록한 겁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보낸 거 185건 이거는 최소원 씨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 증거 인멸할 수 없는 거고. 아까 유경필 검사가 탁 물으니까 185건 보냈죠. 그리고 47건 이게 범죄 일람표적인 거 알죠? 그러니까 정호성 피고인 바로 그래 맞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것도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유경필 검사 다시 묻습니다. 최순실은 위 문건에 어떤 의견을 주었는가요? 이게 정호성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통 최순실이 제가 보낸 문건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많이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딱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경필 검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연설문이나 대통령의 말씀 자료 왜 보냈느냐? 정호성 비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취임 직후에는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생산된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그대로 대통령께 올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정호성 본인이 연설문과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그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표현 하나, 문구 하나를 굉장히 섬세하게 고르고 다듬으시는 편인데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올라오는 말씀 자료가 대통령님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직접 말씀 자료를 수정하시기도 하였지만 저에게 정 비서관이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말씀 자료를 그냥 올리지 말고 정 비서관이 좀 챙겨서 올려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은
최순실의 의견도 참고해서 반영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설문하고 말씀 자료를 최수원한테 보내줬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 뭐 정호성 비서관도 뭐 거짓말 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이 47건, 185건 중에서 비밀하는 거 버리고 47건은 범죄라고 했는데 이 47건 가운데서 비밀이라고 분류된 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비밀의 분류 전혀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비밀이라고 분류된 게 지나시도에 보시. 외교부 상급 비밀 문건 순번 12번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 순방 일정 추진 가로 열고 아닙니다. 안. 이게 외교부 상급 비밀 문건 딱 하나 분류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47건 중에 딱 한 건만 상급 비밀입니다. 자, 이 문건도 2013년 3월 7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진짜 며칠 안 됐습니다.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하는 안이에요. 안. 최종 확정안이 아니고 안을 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 아니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최수원한테 야 이런 안이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봐라. 모르죠. 뭐 이게 공무상 비밀이 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전직 기자인 제 상식으로는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일까? 이 범죄 일람표 여기에 이제 순번대로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번 1번 그럼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이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순번 2번이 뭐냐? 행정부 조직도 가로 열고 3안이에요. 행정부 조직도 3안 세 번째 안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안이에요. 인선안인데 그 세 번째 해당은 아니다. 여기 보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비롯해서 국무조정실장, 뭐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이 쫙 조직도 그 아닌데 이 3안에는 국무조정실장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부 공단이에요. 딱 빠져있는 그 안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이 문건을 딱 조사를 해봤어요. 딱 해보니까 이 문건 작성자는 누구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아내 유승림 씨예요. 유승림 씨가 작성한 거예요. 유승림 씨가 작성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날이 2013년 2월 14일, 즉 박근혜 정부가 공식으로 출범 전입니다. 그리고 그 유승림 씨가 만든 안을 정호성 비서관이 이재만 총무관을 통해서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최순실 쪽 공용 메일로 보낸 날은 2월 25일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재만 비서관의 아내가 그분이 소위 말해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요런 뭐 예를 들어 가족 여성부 장관은 누가 하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들 써놓은 거예요. 대충 뭐 국가정보부장이 누가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의 생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은 거예요. 이거에. 순번 3번. 3번 뭐냐?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위원장 인선 내용. 자, 이 문건 작성일이 2013년 2월 28일입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름도 알지만은 굳이 뭐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내용들이 국가 기밀인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인사자료 A, 인사자료 B 해가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 사람 이름 다 있습니다. 인사자료 쭉 이야기해요. 인사자료 이야기인데 정호성 씨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인사자료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최순실에게 참고하라고 한번 보내줬는데 어떤 의견 보내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내용들인데 내용들 자체가 저는 이제 조서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참 대외비나 국가기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보니까 제일 우스운 제목이 순번 7번입니다. 그러니까 6번, 5번, 6번 전부 다 인사자료고 순번 7번입니다. 2013년 3월 1일 날 작성되었다는데 인선 발표 아닌데 뭐냐?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하네요. 제목이. 어이, 야,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저도 야, 국정원장 그 인선에도 진짜 최순실이 관여했나? 사실 이거 보고 그 당시 언론에서 그 보도했습니다. 최순실가 말이지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 그 인선에도 개입됐다.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문건 내용 이렇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리더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장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 가로 열고 서울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합참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원칙주의자로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 가로 열고 충북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통예산 관료입니다. 하고 쭉 경력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이 뭐예요? 최순실씨가 국정원장 누구로 뽑을까? 그거 논의 차리가 아니고 이미 인선이 다 끝나고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이미 인선이 끝난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실장 김동연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경력하고 실무 능력을 국민한테 소개하는 이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그거예요. 한마디로 최순실씨가 국정원장 인선에 개입한 게 아니고 발표하는 문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그 문구, 자, 남재준 씨에 대해서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그렇게 청렴을 막 빼고 막 평소 막 부지런하고 강직한 성품 뭐 이래 바꿀까 어쩔까 이런 거 논의한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비 문건 47건 하는 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저 순번 8번 뭐냐?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자료예요. 야, 일본 총리하고 뭐 전화 통화 자료 이거까지도 최순실이가 봤다. 사람들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보도 있었어요. 내용 제가 봤어요. 문건 내용.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식에도 아소 부총리를 파견해 주시고 이렇게 침 축하 전화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지난 2006년에 어쩌고 저쩌고 저는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게 일본 총리 통화 전화 통화 자료예요. 자, 순번 9번은 또 뭐냐? 금주 및 다음 주 VIP 일정 계획 아닙니다. VIP 대통령 일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 뭡니까? 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이 상세 일정 아니다 하고 검찰이 옆에 딱 이 공무상 어떤 비밀이냐?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 상세 일정안이 공개됐으니까 공무상 비밀이 누설했다 그거예요. 제가 그 문건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1. 기본 방향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국정 공백과 민생 불안이 우려. 이러한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2. 검토 기능. 3. 총리 긴급 어떻게 한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냐? 정호성 비서관이 말이지 일주일 동안의 대통령 일정을 막 상세하게 기재해가지고 그 최소한한테 준 거 아니냐? 검찰 질문도 그렇습니다. 정호성한테
위 문건은 일주일 동안의 대통령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경호 등의 사유로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요? 라고 정호성한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호성 비서관은 아니, 맞기는 한데 이것은 대통령 일정에 대한 구체 아니라기보다는 컨셉, 개념 계획안입니다. 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는 시각, 그리고 그동안에 진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보도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이 47건을 제가 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야,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일까, 이게. 그리고, 물론, 김수현 재판장이 이제 정호성 비서관 그 1심 선고에서 이 47건 중에서 33건은, 이건 또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그냥 틀었습니다. 지금 14건만 남아있습니다. 14건만. 공무상 비밀 누설 하는 거는. 14건, 그거 제가 전부 하나하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그건 천천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판사가 결정하나요? 비밀이다 아니다 그거를? 아니 아까 비밀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대부분 판례, 그러니까 어떤 공개하는 것보다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 될 때, 그거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 게 차라리 많은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이런 거 공개한다 걔가 국민 이익에 무슨 침해를 줍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그거 공개한다 걔가 무슨, 참. 그러면 최서원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왜 관여했고, 그럼 어떤 식으로 관여했느냐? 최서원의 진술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이때 이 최서원 피고인을 조사한 검사가 고형곤 부부장 검사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제가 목소리도 공개를 했고, 또 삼족을 멸한다 그 관련 있는 그 검사입니다. 고형곤 부부장 검사가 최서원 피고인한테 묻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을 도와주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최서원 피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던 이춘상 보좌관이 저에게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 대통령의 마음이나 심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연설문 작성과 관련된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간혹 의견을 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선 피고인도 거의 거짓말 안 합니다. 고영국 검사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춘상 보좌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2년 12월 2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의견을 전달했던 것인가요? 상당히 날카롭게 물어요. 최선 피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이춘상 보좌관에게 의견을 줄 때는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말씀 자료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아서 거기에 메모를 해 주었던 것 같고, 자, 컴퓨터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문서를 받아가 메모해 줬고,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메일로 받아서 의견을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메일로 받은 이 문서 파일을 출력을 해서 보여주면은, 그러니까 직접 컴퓨터 들어가서 메일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문서 파일을 딱 출력해가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캠프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사실대로 진술이에요. 가만히 제가 진술 보면은. 그래 다시 고영훈 검사 이렇게 묻습니다. 피의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도와줄 당시 그 과정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최선 피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참 JTBC 이 태블릿 PC 속에 200여 건의 국가 기밀이 들어있고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런 조작 보도에 이 47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거 다 설명해 드리고 제가 책에 다 넣을 겁니다. 이 47건의 그 소위 내용, 문건 내용이 뭔지.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찰하고 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나왔을 때 그 1년 6개월 동안에 아니 김한수하고 네가 태블릿 PC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는 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김한수하고 대질신문 해달라. 그렇게 요구해 왔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이 진술이 뭡니까? 전문 아닙니까? 최소한한테 들었다.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 증거 능력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전문 증거,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김세현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의 이 전문 법칙, 이 규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자, 김한수 지금 어디 간지 모릅니다. 저도 김한수 지금 주소지 찾으려고 백방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저 김한수 아무 태블릿 PC와 관련 없는 그 최소원을 이미 죽은 이춘상을 연결고리래가 탁 떠밀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또 어디 간지 모릅니다. 형사 책임에서 자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김한수의 진술은 지난주도 제가 쭉 설명을 아마 들어보셨지만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술들이에요. 자, 그런 김한수의 진술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가 결국 김수현 재판장도 제가 소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도 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정호성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법정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검사도 다 있고 판사 있는 앞에서 저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쓰는지 안 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만날 때는 분명히 안 썼고 집에서 뭐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지만은 아니 최소원 피고인이 태블릿 PC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바로 김수현 재판장 있는 앞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을 인정을 해야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재판관께서 사실 인정, 그렇게 증거, 이게 증거도 아니다 하는 건 재판장의 자유재량입니다. 자유재량. 제가 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독단적 재량이라는 거, 그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이제 뭐 검찰에서 수사를 경찰에서 제가 형사고발까지 해놨으니까 재판장의 독단적인 재량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김수현 판사는 그걸 알까요? 아니, 뭐 그냥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르죠.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결국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아 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